세상의 모든 정보 소상공인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 고금리 고물가에 지역경제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2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먼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뉴스가 네. 참 많이 나오면서 정부가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뉴스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봐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7월 3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총 6개 정도의 시책을 발표했거든요. 그중에 한 35%인 한 20건이 저희 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영 부담을 완화하시고 또 성장을 촉진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이런 큰 목표하에 정부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경영 부담 완화 중에서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째 상환을 연장해 줍니다. 네. 한 5년 이상 연장해 주고 금리도 좀 양호하게 해 주는데 한 분이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연장을 하면 매달 한 80만 원 넘게 내던 것을 한 30만 원 정도 내는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고 있고 네. 또 대환대출이라고 해서요. 비싼 금리를 쓰고 있는 경우에 네, 이자가 좀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예, 높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이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로 변경해 주는 그런 내용을 대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제도도 있고 저신용자 융자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벌써 목표를 다 달성했어요. 그리고 그간 뉴스에서 많이 얘기했던 TMF 관련된 피해를 많은 분들에게도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그동안에는 1억 5천이었는데 5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기료 지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20만 원씩 지원했는데 5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25만 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대목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이 매진될 정도로 또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좀 가맹점이 확대가 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가맹 제한 업종을 12개 정도를 줄여서 풀어줬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그 전통시장 줄을 써 있죠. 그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요? 예, 우리 동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대폭 확대해서 금년에만 한 130개 정도를 확대 지정해서 최근에 이제 한 300개가 넘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5조 5천억을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노이에 한 33평짜리 매장을 가지고 소공인 제품들을 거기다가 모아서 전시하고서 판매합니다. 아주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장 예를 들면 이랜드라든지 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소위 행복 매장이라고 해서 행복상을 해서 공간을 좀 저렴하게 용자해서 판촉 활동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판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재미있는 것은 소위 카카오하고 연계해서요. 시장에서 단골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한 100개 시장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어디 가서 모여서 이렇게 집단 교육 받는 게 어렵잖아요. 네. 시장 상인들은 가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훈련받은 사람이 가게에 가서 1대1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군요. 예. 교육을 그래서 위해서. 그걸 연결해서 상인들끼리도 네트워킹을 연결하고 또 자기 오는 고객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단골을 확대하고 정보를 확대시키면서 손님들이 더 잘 찾아오게 하는 이런 단골 시장 만들기 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카톡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출과 연결대로 하고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그런
온라인 연결 기능들을 학습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버티다 힘들어서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을 택하는 사장님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좀 있죠. 있으면 좋을 텐데요. 폐업 직전에는 컨설팅이나 상담 기능을 해줘요. 그래도 이제 폐업하시는 분은 맨 먼저 닦는 게 점포 철거하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250만 원 정도로 한도로 어떤 지원을 자금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40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업하는 전체 비용에는 흡족하지 않아요. 네. 전체 비용 중에서 철거와 관련된 비용 중에 한 반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도도 250에서 400만 원을 올리고 지원제 건수도 2만 2천 건에서 3만 건으로 올리는데 이게 또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네. 이제 폐업을 정리를 빨리 하게 하고 재창업을 하든지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든지 이런 기능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과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7님이요. 편의점을 하는데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알바비도 안 나와서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있습니다. 물가도 너무 비싸서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맞아요. 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계시지만 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지원책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정부가 강점 주는 게 저희가 저희 본사가 있고 또 8개 지역 본부가 있어요. 그 네. 밑에 77개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지역 센터를 이제 종합 터미널식으로 해서 원스톱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들도 연결해서 하든지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번호가 1357. 1357번이요. 1357. 네. 여기다 연결하면 안내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좀 설정해서 거기다 걸으면 되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이제 데이터를 좀 하시는 분은 저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24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지원 정책을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현장을 자주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안내해주는 그런 데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최근 또 날이 추워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추위에 바로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난방기구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화재 위험성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전통시장 화재도 여러 차례 많이 있었고요. 났죠. 네. 이에 대한 좀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우선 캠페인이나 점검이라는 과정이 제일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빨리 복구하고 지원하는 네. 이런 시스템적인 역할들이 다 갖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안전 점검은 저희가 그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계속해요. 안전 점검을. 현재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때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냐면 노후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줘요. 노후 전선. 네. 전선이 이렇게 막 오래되면 그 표복이 벗겨져서 누전이나 이런 게 우려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일단 저 조건이 되면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줘요. 그리고 이 점포당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합니다. 화재가 나서 나면 알림 시설이 연결돼서 그걸 종합 상황실로 연결되고 그게 자동적으로 화재를 취급하는 기관, 소방서나 이런 데로 연결이 가게 되는 그런 화재 알림 시설이 있어요. 이건 빠른 출동을 가능하게 그렇죠. 하겠네요. 네. 그리고 전파를 딱 해주니까 네. 이제 예방에다가 빨리 소화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이제 시설 지원 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재난과 같이 되면 이제 안전해야 이게 사고가 나면 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 공제라는 것을 전통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이렇게 밀집돼 있고 그리고 시설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보험 드는 거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좀 꺼려요. 네. 그래서 상인들끼리 해서 이제 화재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최대 지금 현재는 6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는데 상품이 조금 더 개발돼야 돼요.
효과가 좀 작고 네. 그래서 화재 공제에 대한 상품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또 정부가 이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피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주는 대상에 대해서 네. 그걸 공동으로 추진해서 그걸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만약에 쪽으로. 야로학회에서 안 들어주잖아요. 개별 네. 보험이. 네. 그럼 보험 전체가 연결된 협회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대상으로 다시 위험에 대한 그 보장책으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 스스로 누구든지 화재 안전에 대한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하죠. 경각심을 좀 갖고 굉장히 미리미리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면은 또 어떤 부자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소방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본부에서나 이제 전북 우선 소방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초기 단계 안전이나 캠페인이나 점검, 복구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게 모델이 되면 전국으로 좀 확대하다면 화재 안전에 대해 의미 있는 네. 시스템들을 갖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노력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전북 소방본부하고 우리 그 지역 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네. 아니,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올해가 공단 설립 10주년이라고 들었어요.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하고 해서 뭔가 기대하는 숫자가 되잖아요. 금년이 10년째입니다. 이게 네. 짧은 그 역사를 가진 기관이에요. 그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혁신하는 소진공.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약자가 소진공입니다. 네. 그 혁신하는 소진공, 도약하는 소상공인. 그럼 맨 먼저 우리 공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게 우선 공단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죠. 네. 그래서 우선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자격증을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면 인센티브를 주게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하는 그 민간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컨설턴트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민간 자격증을 갖고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한 해에 한 1,500 내지 2,000명 정도가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이나 공신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 우리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능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부 역량을 키우는 문제를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 업무 방침은 현장 중심, 또 네. 고객 중심, 또 평가 중심을 한 시스템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네. 그분들을 위한 이런 교육과 또 기기 지원 또 온라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연결된 그 상행위에 대한 네. 지원 시스템을 강조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는 또 이제 그 어려움이 많이 아직도 가중되니까 공제 기능이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조만간 소위 빅데이터를 오픈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정보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네. 금년 중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일하는 우리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들도 그거 보면서 정보를 더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고 연구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데이터 기반한 정보 제공으로 정확성을 기하고 정부와 자산자가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오세요. 네. 운영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아, 녹록지가 않아요. 올해 들어서 특히 많이 힘듭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상승하고. 근로자 채용이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저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규모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랄지 임금 조건이랄지 이게 낮기 때문에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일단은 손님 자체가 줄고 힘들어요.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서 소상공인의 뭐 1인 공방 운영자로서는 솔직히 판매처가 좀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떨 때 가장 많이 힘이 나세요? 아무래도 장사 잘 될 때가 힘이 나죠. 예. 그리고 한 번씩 고생한다고 이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럴 때는 네, 힘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손님들이 오셔갖고 기억해 주시고 계속 좀 오랫동안 버텨달라, 계속 물건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고마운 고객들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두부를 드시고 이제 정말 옛날 두부같이 두부가 맛있다, 고소하다 이런 이제 내 제품에 대한 그런 좋은 평가를 해주실 때 그럴 때 제일 힘이 나죠.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도와줬으면 하는지도 궁금해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너무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발성이 아니라 좀 이렇게 꾸준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지표도 전부 다 대기업 위주로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뿌리가 바닥이 튼튼한 이런 소상공인 소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많은 그 힘이 되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 소기업 소상공인들 너무 많이 힘들지만은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끝까지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은 꼭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화이팅!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소상공인 화이팅!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리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를 위해서 특별히 월요일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장님 힘내세요 특별기획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장님과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저도 사장님이라서 힘드네요. 제가 지난 여름 상담한 고객이 있는데요. 네. 그분은 엠포탈 사이트에서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일하다가 일개미로 평생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하고 플라워 카페를 창업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 중 샵앤샵 개념으로 소형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려고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서 저를 찾아온 분이었는데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대유행에 인건비 상승, 고물가까지 겹치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매출 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네. 여러 군데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의 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업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하신 분처럼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서 가게를 차렸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처음 창업하고 시작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시작해서 잘하고 싶은데 일매출, 가게 월세, 재료비, 가게 공과금 등 어떤 달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달도 많다고 합니다. 네. 사례자처럼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특히 최근처럼 금리 상승이 지속되었을 때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라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사장님들, 또 여러 군데 대출을 받아서 다중 채무자가 된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너에서 지난 시간 대환대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좀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고 높은 이자율의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율의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여러 건의 대출이 있어도 괜찮은데요. 네. 다만 2022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한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전에 받은 대안대출 금액만큼 2024년 대안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2,500만 원과 2,500만 원 두 건이 있다면 5천만 원 이하니까 모두 신청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2022년에 이미 2,500만 원의 대안대출을 받으셨다면 2,50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중저 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받아서 대안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들고 대안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은 NCB 즉 나이스 평가 신용평가 점수로 919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용 점수가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낮으면 되는 거예요? 이하면? 아니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네. 919점 이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큰 거죠. 대부분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환대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낮은 분들에 대한 대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상공인 대안대출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각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는데요. 혜택은 똑같이 7% 이상의 고금리를 4%에서 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안대출은 신용평가 점수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입니다. 실제로 중기청의 대안대출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대안대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용인은 담보든 사업자 대출은 2023년 5월 31일 이전 받은 대출과 가계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 등이 취급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 확인 절차가 어렵다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원 대상 확인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네. 형태에 따라 클릭해서 들어가서 사업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대안대출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기회업 특례보증,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민생회복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등이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는 1억 원,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 지원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민생회복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네. 1년간 3.4% 내외, 1년 이후 4.4% 내외의 대안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겠죠? 대안대출을 신청하려면 네. 기존 대출은행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한 이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소상공인 대안대출은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신한우리, KB, 대구, 광주, 제주, 농협 등등의 시중은행 한 곳을 선택해서 어플로 신청하고 심사 후 대안보증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소상공인 대안대출 외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대안대출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네. 대출금리 7% 이하의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2금융권인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5%에서 7% 사이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금리 구간에 따라 캐시백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금리가 5% 이상 5.5% 미만 구간에는 캐시백 0.5%, 금리가 5.5% 이상 6.5% 미만 구간에는 캐시백 1%, 그리고 금리가 6.5% 이상 7% 미만 구간에는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대출을 6.5% 금리로 수협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네. 캐시백 비율이 1.5%죠. 그래서 1.5%를 적용받아서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1년 이자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 신청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 대상자고요. 네. 올해 신청 중 아쉽게도 1차와 3차까지 신청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4차 신청이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이니 대상자는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십시오. 네. 그리고 신청 방법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는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서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폐업 기업인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시점하셔야 하고요. 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많아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자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노란우산 공제, 이것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절세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 포함 자영업자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퇴직금 성격이 가미된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비업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공제 제도이며 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출산의 고령화로 인해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필연적이죠. 향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세금에 대비한 절세 상품은 미리미리 챙겨둬야지 세금에 대한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요. 절세 상품의 두 가지 축인 비과세와 소득세액 공제 상품 중에 노란우산 공제 상품은 소득 공제 상품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란우산 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유흥주점, 안마업,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을 하시는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의 최고 장점은 소득 공제인데 매출에 따라서 1년간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네. 최고 강점이고 납입금 전부 복리로 운영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 자체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공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대출 없이 버티고 있지만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좀 대출을 받아서 건너보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은 없을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소상공인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제도전 자금 등 종류가 10가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장 기반 자금인데요. 소상공인 특화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이 포함되고요.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자금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일반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갑작스러운 비용 발생이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시 활용하기 좋은 대출인데요. 성장 기반 자금처럼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업종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상공인 특화자금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금리는 저리로 2024년 기준으로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은 고정금리 연 2%, 네. 그리고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변동금리로 연 4.11% 등 연 2%에서 연 5.49% 수준입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강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는데요.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며 네. 매월 첫째 주에 접수를 시작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인데요. 매 분기 첫째 주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뭐 대출을 끼고 있는 또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까요? 앞서 얘기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대출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리로 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대출 한도도 동일 기업당 5억 원까지 상대적으로 꽤 높은 편인데요. 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 확장이나 시설 개선 등에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5년 이상의 장기 대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대출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사업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대한대출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출 승인 전후로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저리의 대출 제도이기에 대출금 상환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정책자금 대출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보통 연초나 분기 초에 접수가 시작되니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을 기본적인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날마다 오르는 물가와 남이 하는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사업은 여전히 안 좋은 경기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네. 꼭 힘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꼭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LA Smile Lady.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679님, 저는 작은 네일샵을 운영 중입니다. 대출 연장을 고민 중인데요. 대출 연장 시에 이자가 달라질 수 있나요? 하셨어요.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자가 요즘 변동이 됐기 네. 때문에 달라질 거고요. 만약에 이분께서 대출 이자가 조금 높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대한대출을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1980님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상공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고요. 참고로 신용 평점이 930점 이상이고요. 회사 연봉은 5,500 정도 됩니다. 하셨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근로자 같은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에 대한 대출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네. 신용평점이 930점이잖아요. 네. 이게 뭐 NCB인가는 모르겠지만 네. NCB 평가 기준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19점까지만 이것도 확장된 거거든요. 추적 때. 네. 그래서 지금의 신용평가 점수로는 사실은 대출을 받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출 상품 자체가 신용 점수가 낮아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원래 800점대에서 일부러 폭넓게 해가지고 지금 919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6595님 이자 환급 말씀하셨는데 카드론 이자 환급도 되나요? 하셨어요. 네, 카드로는 대상이 되는데요. 네. 캐시백을 받으려면 네. 금리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에서 7% 사이의 금리이기 때문에 아마 카드론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금리보다 높다면 네. 다른 방법으로 대안대출을 하는 게 맞고 캐시백은
이자가 이거보다 높다면 불가능합니다. 아, 5%에서 7%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난해 폐업자 수는 98만 6,487명,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20%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고령화와 고용 불안, 또 경제적인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 마지막 인터뷰는 창업 플랫폼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전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창톡 노승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기자 생활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창업 플랫폼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기자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자영업 이쪽으로 오래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점주 이런 장사 고수분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사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저도 좀 이런 분 만나서 상담받고 싶어요. 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결을 해드리다가 마침 회사에서 이제 사내벤처를 모집한다고 해서 이런 아이템으로 플랫폼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불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은 요즘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저희 창톡으로 고민 상담하는 내용도 이제 보면 뭐 다양한데요. 일단 예비 창업자분들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해도 되는지 네. 제일 불안하고 막막한 시기잖아요. 그쵸. 네, 전 재산 바쳐서 창업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전문가 통해 한번 검증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진짜 상담 한 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쓰시기도 하고요.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은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좀 전략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수가 고수한테 상담을 받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장은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프랜차이즈 대표님들도 가맹점 10개, 20개인 분이 50개, 100개인 분한테 또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워도 창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나마 좀 유망한 아이템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프랜차이즈 트렌드, 자영업 트렌드 이런 책을 매년 썼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뭐 하면은 잘 되겠냐. 근데 이게 딱 정답은 없는 게 좋은 아이템도 잘못된 입지에 들어가면은 또 안 될 수 있고요. 점주분이 또 운영을 잘 못하시면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프랜차이즈도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요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외식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아주 초프리미엄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정말 초가성비로 가거나 그런데 보통 작은 가게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싸게 팔면은 오히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가게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이 가성비는 규모의 경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자본력이 또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 고수분 중에는 한 6개월을 거의 마진 없이 팔겠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독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팔아 제끼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일반 소상공인은 버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 분들일수록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잘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자영업 트렌드 2025라는 책도 냈는데 고수분들 기고를 엮어서 내년에 이제 제일 뜰 아이템으로는 한식 주점이 꼽혔습니다. 한식 주점이요? 네. 좀 특이하네요. 올해 이제 일식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네. 그러면서 약간 일식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다시 또 한식으로 유행이 돌아온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네,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네. 하물며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해도 뭐 기업 실적을 좀 꼼꼼히 살펴보곤 하는데 창업할 때 어떤 점들을 잘 따져봐야 할까요?
일단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게 정보 공개서인데요. 요거는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전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약하기 2주 전에 받아 보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본사의 사업 보고서 같은 건데 이 여기에는 이제 그 본사와 가맹점의 최근 3년치 매출 흐름, 본사 임직원 수나 분쟁 건수, 가맹점의 지역별,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매출이 이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건데 이거를 또 너무 맹신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본사가 제시하는 기대 수익률 뭐 그 주는 대로 믿을 수 그쵸.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너무 늦게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보 공개서가 지금이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아직도 작년 정보 공개서가 안 나온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인데 22년 기준의 정보 공개서를 보여주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뀌는데 오히려 역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22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달이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배달 아이템 또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 공개서를 참고는 하되 제일 좋은 거는 가맹 점주분들 직접 지금 하고 계신 그 브랜드의 점주분들을 만나서 들어봐라. 적어도 5명에서 10명은 만나봐라. 이게 제일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좀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해보면요. 유명 브랜드와 뭐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신흥 브랜드는 사실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맞는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프랜차이즈가 신흥 브랜드가 있고 이미 이제 자리를 잡은 브랜드가 있을 텐데 네. 요거는 그 창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신흥 브랜드는 초기에 들어가면 떴다 하면은 정말 손님들이 줄을 서거든요. 네. 예전에 저가 주스 프랜차이즈 한창 열풍일 때 줄 서서 먹었잖아요. 그때 네. 한 50호점 안쪽에서 초기에 창업하신 분을 만나봤는데 이분은 정말 한 달에 매장 하나에서 2천만 원씩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본사 대표가 솔직히 자기보다 더 번다. 예, 초기에 들어온 점주분들은.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빨리 트렌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금방 뜬 브랜드들은. 요즘 트렌드가 그쵸.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인 거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미 좀 자리 잡은 그러면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권에서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하려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이 상권 분석이에요. 네. 상권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상권은 뭐 명동, 홍대, 강남 이렇게 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별로. 그다음에 입지는 어떤 먹자 골목의 뭐 초입이랄지 중간이랄지 요런 그러니까 점선 면에서 상권은 면, 입지는 점이나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진 게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좀 안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상권에만 들어가 있으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우리 가게를 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상권, 안 좋은 입지, A급 상권, B급 입지가 월세도 좀 저렴하고 해서 좀 노출하기 좋았는데 네. 요즘은 마케팅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A급 상권, A급 입지의 가게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노출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도 메인 동선에 들어가야지 가게가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또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게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그래서 요즘은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창업은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일단 서울은 수요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죠. 네, 지방은 약간 시내라는 상권이 좀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시내에서 만나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강남에서 만나자, 그쵸. 홍대에서 만나자 이러지만 네. 지방은 아직도 시내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상권이랄 만한 데가
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지방이 경쟁이 덜 치열하니까 오히려 장사하기 좋다. 네. 조금만 공부하면 차별화해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그럴 쉽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오히려 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지방 소멸이 정말 가속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저희 지방에 있는 장사 고수분들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권 침체 이제 속도를 보면서 지방 상권이 아직도 이제 유효한 곳들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잘만 하면 네. 이제 상권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요. 자기 자본을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좋아요. 요즘 재테크할 때도 왜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막 끌어모아서 네.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창업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분들의 평균 창업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쯤에는 한 1억 정도였는데 네. 최근 조사 한 22년 기준으로는 8천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더 낮아져요? 네, 갈수록 낮아지는 게 뭐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좀 배달 창업도 많았고 해서 이제 작게 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사실 창업했던 분들이 폐업하면 그 중에 한 절반은 또 재창업을 하세요. 근데 점점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입지 못 들어가고 또 좋은 브랜드 못 하고 마케팅 못 하고 이러면서 또 계속 폐업하고 재창업하고 또 폐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네. 사례고 최소 창업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갖고서 하셔야 됩니다. 뭐 창업하자마자 바로 수익을 보지 그렇죠.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 오픈빨이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쓸 정도로 가게를 알리는 게 어려워졌어요. 네. 이게 막 새로 생겼다고 이제 다 모이는 이런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알려지는데도 이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인플레이션이 됐고 해서 네. 최소 6개월 이상 자금은 확보하고 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하면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정 지출과 수익은 어느 정도 비율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이게 1, 2, 3 법칙이란 게 있어요. 매출의 10%는 임대료가 적정 수준이고 네. 20%는 인건비, 30%는 식자재비로 쓰는 게 이제 적정 지출 비중이다. 해서 예를 들어 그럼 월세가 400만 원인 곳은 내가 매출 4천만 원을 할 수 있는지를 역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예상 인건비는 그러면 그 20%가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산을 해보고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셔야겠네요. 네. 엔잡러를 꿈꾸는 직장인들 중에서 무인 점포에 또 관심 기울이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주의할 점들이 있겠죠. 네, 이게 무인 점포라고 해서 정말 100% 무인은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재고도 채워 넣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무인 점포 프랜차이즈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창업할 때부터 이분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인이니까 편하겠지 해서 저 그냥 한 2개, 3개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네.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실패하더라. 왜냐하면 무인 매장일수록 사장님의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고 합니다. 무인 매장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또 CCTV를 통해서 손님들이 어느 동선으로 많이 이동하고 어느 위치에 오래 머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오래 머무는 자리에 잘 팔리는 상품들을 배치를 하고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고 이런 것들이 네. 보이지 않게 손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인 점포 갔을 때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그쵸. 다음엔 좀 안 가게 되는 건 네.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창업을 돕는 기업을 창업하신 거잖아요. 네. 대표님도 혹시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신 적 있으세요? 어렵죠. 저도 뭐 이제 사실 기자만 하다가 창업은 처음이라서 네. 네, 이제 뭐 소상공인 창업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저희 고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세요. 그래서 아직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돼 있으세요. 네. 네, 저희도 처음엔 앱으로 출시를 했는데 앱을 설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히 홈페이지를 네. 또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결제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뭐 계좌이체 받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부터 저희가 이제 선배 창업가 분들하고 연결해드리는 서비스는 이제 처음인데 이런 거에 대한 시장 가격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 분들하고 상담은 어느 정도 시세가 있는 게 보통 1시간에 50에서 100만 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쵸. 이 정도 가격은 한다라는 네. 걸 누구나. 근데 이 시장에서 그 정도 가격 받으면 정말 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에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네.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 40년 넘게 순댓국집 하고 계신 저도 이제 소상공인의 아들인데 어머니도 한 10번 넘게 망하셨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정말 패닉이 됩니다. 사장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나만 안 되나 해서 막 옆 가게 가봐라. 네. 옆에 있는 손님 있냐 이렇게 저도 그런 심부름도 하고 했었는데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럴 때 메뉴를 막 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니까 다른 네. 것도 하면 좀 잘 될까 그쵸. 싶어서 그 마음은 너무 알겠는데요. 저는. 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손님들도 느낍니다. 아, 여기가 장사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다고 아무거나 시도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한번 좀 우리 가게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정확한 솔루션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한번 그렇게 메뉴를 막 늘리면서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창통 노승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핫지와 TJ의 장사하자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사하자